안녕하세요. 기업사업부 개발 1파트 김현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주제는 HTTP3와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사용되는 킥 프로토콜입니다. 먼저 모차는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HTTP3의 배경을 간단히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킥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HTTP3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TTP3 배경에서는 HTTP3의 역사를 알아보고 HTTP3가 개발될 원인과 간략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3는 새로운 전송 프로토콜인 킥에서 실행되는데, 킥은 킥 UDP 인터넷 커넥션스의 두 문자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이름 자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짐 로스킨드가 주도하여 구글의 크롬 팀이 개발하였고, 킥을 IETF에 채택되기 위해 킥 워킹 그룹을 결성하여 HTTP2 Semantics Using the Kick Transport Protocol이라는 드래프트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HTTP3로 채택되었고요. 킥과 HTTP3가 각각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스펙으로 나왔고, 오늘은 이 RFC들의 내용을 기반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인해 HTTP3가 개발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연을 줄여 더 빠르게 메시지를 처리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HTTP2는 멀티플레스된 스트림을 사용하여 HTTP 레벨에서의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을 해결하였는데요. 하지만 HTTP2는 TCP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TCP 레벨에서 패킷이 중간에 손실되거나 혹은 완전한 데이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TCP 레벨에서의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을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HTTP3에서 TCP를 UDP를 대체하여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의 멀티플렉스를 구현하였고, 이로 인해 TCP 레벨의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HTTP3는 3 라운드 트립 타임이 필요한 TLS 핸들쉐이크 과정을 TLS 1.3을 내장하여 1RTT, 심지어 0RTT로까지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커넥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와이파이 환경이나 넷 리바인딩으로 인해 커넥션이 자주 끊길 수 있는데, 킥은 물리적인 커넥션 대신 논리적인 커넥션을 식별하도록 하여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TTP3는 킥 프로토콜을 위해서 돌아가고, 킥은 UDP 위에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UDP는 연결 설정하고 해제하는 과정이 없어서 더 빠르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토콜이 간단하고 이미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과 이실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UDP 데이터그램에는 하나 이상의 패킷이 전송될 수 있고, 하나의 패킷은 하나 이상의 프레임을 전송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HTTP3와 킥 사이에는 스트림 프레임을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킥은 현재 버전 1이 릴리즈 되었는데, 다음은 킥 버전 1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킥은 패킷 프레임 커넥션 스트림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패킷은 UDP로 전송되는 데이터로서 킥을 사용하는 엔드포인트들이 통신하는 수단입니다. 패킷은 크게 롱 헤더 패킷과 숏 헤더 패킷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현재 킥 버전 1에서는 롱 헤더 패킷에는 버전 니고시에이션 패킷, 이니셜 패킷, 제로 RTT, 핸드쉐이크 패킷, 리트라이 패킷 5개가 존재하고, 숏 헤더 패킷에는 1 RTT만 존재합니다. TLS 핸드쉐이크에는 롱 패킷 헤더를 이용하고 이후부터는 숏 헤더 패킷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패킷은 암호화 보호를 받으면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는데요. 서버에서 허용하는 버전을 알려주는 버전 니고시에이션 패킷은 암호화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 전송됩니다. 이니셜 패킷과 리트라이 패킷은 네트워크상으로 전달되는 키를 가지고 AEAD 방식으로 암호화 후 전송되어 상대적으로는 안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이니셜 패킷에서 TLS 키를 주고받은 후 핸들쉐이크, 제로 RTT, 1 RTT는 TLS 암호화돼서 전송됩니다. 이니셜 제로 RTT 핸들쉐이크는 랭스라는 필드가 존재해서 패킷에 대한 전체 길이를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패킷을 보내는 엔드포인트는 하나의 UDP에 하나 이상의 패킷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버전 니고시에이션 패킷과 리트레이 패킷, 그리고 숏 헤더 패킷인 1 RTT는 랭스 필드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UDP 데이터그램에 단독으로 전송되고, 추가적으로 1 RTT는 마지막 패킷으로서 전송될 수 있습니다. 라우터들은 UDP 데이터그램에 있는 첫 번째 패킷만을 보고 뒷단으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설명할 커넥션 아이디가 동일한 패킷들만 합쳐서 UDP 데이터 그램으로 보내야 합니다. 패킷 넘버는 0부터 시작하는 숫자로 패킷들을 식별하는 값입니다. 패킷 넘버는 암호화 과정에서 논스를 생성할 때 사용되거나 패킷에 대한 액프레임을 정리할 때 패킷을 명시할 때 사용합니다. 패킷 넘버는 3개의 스페이스가 존재하며 각각 0부터 시작해서 독립적인 패킷 넘버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스페이스들끼리 동일한 패킷 넘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액프레임도 동일한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패킷으로 보내야 합니다. 패킷 넘버를 다 소진하면 커넥션을 끊고 다시 맺어야 합니다. 각 패킷들은 전송할 수 있는 프레임들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프레임을 사용하여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니셜 패킷은 크립토 프레임과 액 프레임을 주고받아서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를 주고받을 때 사용됩니다. 제로 RTT 패킷은 클라이언트가 핸드쉐이크가 다 완료하기 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핸드쉐이크 패킷은 ALPN과 TLS 세션 티켓 같은 암호화 핸드쉐이크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됩니다. 리트럴 패킷은 이따 설명할 어드레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보낼 때 사용됩니다. 버전 니고시에이션 패킷은 클라이언트의 첫 번째 패킷에 대한 응답으로 클라이언트가 보낸 킷 버전이 서버가 지원하지 않는 버전일 때 버전 협상을 진행할 때 사용됩니다. 온 RTT 패킷은 제로 RTT와 비슷하게 핸드쉐이크 이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됩니다. 프레임은 패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로서 하나의 패킷에 여러 개의 프레임이 전송될 수 있습니다. 각 프레임은 특정 패킷에서만 허용하고 있고 오른쪽 테이블에 PKTS 컬럼에 허용하는 패킷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IH01은 이니셜 핸드쉐이크 제로 RTT, 1RTT를 나타내는데요. 또한 스펙 컬럼에는 패킷이 해당 프레임으로만 구성될 때 지니는 특별한 룰을 나타내고 있는데 N은 패킷이 해당 프레임만 지니고 있을 때 액 프레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하고 C는 혼잡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P는 새로운 네트워크 패스를 구할 때 P에 해당하는 프레임만 전송 가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F는 프로 컨트롤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프레임 포맷은 프레임마다 다르지만 첫 번째 1바이트는 프레임의 타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커넥션과 스트립에 대해 설명할 때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커넥션들은 핸드쉐이크 단계부터 시작하는데요. TLS 핸드쉐이크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 니고시에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TLS가 킥에 내장되어 있어서 TLS와 트랜스포터 핸드쉐이크를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TCP보다 커넥션 맺는 과정에서의 레이턴시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핸드쉐이크 과정은 키에서 크립토 프레임을 주고받으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서버는 핸드쉐이크 다음 프레임을 보냄으로써 핸드쉐이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원 RTT 핸드쉐이크와 달리 제로 RTT 핸드쉐이크는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연결했던 세션 티켓 정보를 가지고 제로 RTT 패킷을 이용해서 얼리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세션 티켓에는 서버의 설정인 트랜스포트 파라미터와 ALPN, TLS 핸드쉐이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 RTT는 헤더가 암호화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서버는 제로 RTT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쉐이크 과정 중에 커넥션 아이디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러한 커넥션 아이디는 UDP IP 레이어에서 내 리바인딩 같은 경우로 어드레스가 변경될 때 패킷들이 잘못된 엔드포인트로 라우팅 되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커넥션은 여러 개의 커넥션 아이디를 가질 수 있고 커넥션 아이디를 통해 커넥션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옵저버에게 인식할 수 없도록 각 엔드포인트는 랜덤하게 커넥션 아이디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롱 헤더 패킷에는 도착지인 데스티네이션 커넥션 아이디와 출발지인 소스 커넥션 아이디가 있고 숏 헤더 패킷은 데스티네이션 커넥션 아이디만 존재합니다. 커넥션 아이디를 정의하지 않는 것이 제로 랭스 커넥션 아이디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커넥션이 IP 어드레스와 포트에 매핑되어 커넥션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액티브 커넥션 아이디 리밋이라는 트랜스포트 파라미터로 인해 엔드포인트는 커넥션 아이디의 개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커넥션 아이디는 롱 패킷 헤더의 소스 커넥션 아이디 필드로 발급되어지는데요. 추가적으로 커넥션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new 커넥션 아이디 프레임을 통해서 생성할 수가 있고 new 커넥션 아이디 프레임에 있는 retire prior to field 또는 retire 커넥션 아이디 프레임으로 이전 커넥션 아이디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각 커넥션 아이디는 식별하기 위한 시퀀스 넘버를 가지고 있고 이 숫자는 0부터 시작해서 일씩 증가하게 됩니다. 각 패킷들은 커넥션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만약 해당하는 커넥션 아이디가 없으면 스테인리스 리셋을 통해 커넥션을 끊습니다. 스테인리스 리셋은 커넥션 상태에 접근할 수 없을 때 피어에게 보내는 일종의 패킷으로서 커넥션을 끊을 때 사용됩니다. 커넥션 아이디를 협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스 커넥션 아이디는 엔드포인트가 의미를 결정하게 되고 해당 값을 트랜스포트 파라미터로 정의해야 합니다. 각 엔드포인트는 트랜스포트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핸드체이크 과정에서 피어에게 보내게 됩니다. 상대 엔드포인트인 피어는 트랜스포트 파라미터에 있는 이니셜 소스 커넥션 아이디와 소스 커넥션 아이디를 비교하여 밸리데이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커넥션 아이디는 이전에 받은 패킷의 소스 커넥션 아이디로 사용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처음 이니셜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커넥션 아이디는 랜덤 값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아래의 예시에서 클라이언트는 트랜스포트 파라미터로 이니셜 소스 커넥션 아이디 값을 C1으로 보내야 하고 서버는 트랜스포트 파라미터에 오리지널 데스티네이션 커넥션 아이디 값을 클라이언트가 보낸 S1으로 설정하고 이니셜 소스 커넥션 아이디를 S3로 설정해서 보냅니다. 리트라이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패킷을 사용하기 위해서 리트라이 소스 커넥션 아이디를 S2로 설정해서 보내게 됩니다. 각 패킷마다 버전을 명시하는 필드가 존재하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처음으로 보낸 이니셜 패킷의 버전이 서버가 지원하지 않는 버전이라면 서버가 버전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버는 버전 니고시에이션 패킷을 보내서 버전 협상을 진행하며 지원하는 버전을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킥 버전마다 최소한의 UDP 데이터그램 크기가 다를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는 이 중 가장 큰 데이터그램의 크기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는 패딩 프레임을 이용해서 데이터그램의 최소한의 크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킥은 트래픽 앰플리피케이션 어택을 방지하고자 어드레스 밸리데이션이란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트래픽 앰플리피케이션 어택은 악의적인 공격자가 소스 IP 주소를 위조하여 서버에게 대량의 작은 요청들을 보내고 엄청 큰 응답들이 공격자가 아닌 피해 공격 대상으로 보내는 기법입니다. 공격 대상에게 대량의 트래픽 부하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어드레스 밸리데이션을 하기 전에는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제한하는데 받은 메시지의 최대 3배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 어드레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커넥션을 처음 맺을 때와 커넥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때입니다. 커넥션을 맺을 때는 트랜스포트 파라미터의 이니셜 커넥션 아이디와 들어온 소스 커넥션 아이디를 비교하여 간접적으로 어드레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핸드쉐이크 이후에 대량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커넥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때는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서버가 new 토큰 프레임을 보내거나 리트라이 패킷을 보내 그 안에 있는 리트라이 토큰 필드로 어드레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레임을 받은 클라이언트는 새로운 이니셜 패킷을 보내는데 그때 맡은 토큰 값을 넣어서 보내줍니다. 커넥션 마이그레이션은 커넥션 아이디를 사용해서 엔드포인트의 어드레스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커넥션을 유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커넥션 마이그레이션은 반드시 패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직 클라이언트에서 먼저 커넥션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먼저 클라이언트가 사용하지 않는 커넥션 아이디로 이니셜 패킷을 보내면서 커넥션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버에서는 해당 네트워크 패스가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패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합니다. 패스 밸리데이션은 새로운 네트워크 패스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패스 밸리데이션을 시작하는 엔드포인트는 랜덤 값을 가진 패스 챌린지 프레임을 보내게 됩니다. 해당 네트워크 패스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면 피어는 동일한 데이터를 가진 패스 리스폰스 프레임을 보내게 됩니다. 킥은 세 가지 방법으로 컨디션을 다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 타임아웃인데 해당 값은 트랜스포트 파라미터 중에 매스 아이들 타임아웃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는 핑이나 액 프레임을 유발하는 프레임을 보내서 아이들 타임아웃으로 커넥션이 끊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커넥션 클로즈 프레임을 보내서 커넥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커넥션 클로즈 프레임의 타입 중 1C는 에러 코드가 트랜스포트 에러 코드일 때 1D는 에러 코드가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에러 코드일 때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 스테인리스 리셋 패킷을 보내는 경우인데 커넥션의 스테이시 이상하거나 액티브하지 않을 때
또는 에러를 명시할 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 스트림 프레임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프레임입니다. 스트림은 단방향과 양방향이 존재하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두 먼저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 아이디의 first LSB가 0이면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것이고 1이면 서버가 생성한 스트림인 것을 나타냅니다. second LSB가 0이면 바이디렉셔널, 1이면 유니디렉션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4개의 스페이스마다 개별적인 스트림 아이디를 정의할 수 있고 숫자를 증가시키면서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높은 숫자의 스트림 아이디를 생성한다면 그보다 낮은 스트림 아이디를 가진 스트림도 자동적으로 생성됩니다. 스트림은 데이터를 보내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한 스테이트 머신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러한 스테이트 머신을 통해 엔드포인트 간의 스트림 상태를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내는 스테이트 머신은 왼쪽 하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이유로 생성할 수 있는데요. 레디 스테이트에서 스트림 프레임 또는 스트림 데이터 블록 프레임을 보내는 경우에 샌드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스트림 프레임을 보내는 경우에 데이터 센트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되고 이에 대한 액을 다 받으면 데이터 리시브 스테이트를 넘어가면서 스테이트이 종료되게 됩니다. 모든 스테이트에서 리셋 스트림을 보낼 수 있으며 스트림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받는 스테이트 머신은 오른쪽 하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4가지 이유로 생성하게 됩니다. 리시브 스테이트에서 마지막 스트림을 받는 경우에는 사이즈 known 스테이트로 넘어가는데 이 스테이트에서는 재정성되는 데이터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받으면 데이터 리시브 스테이트로 넘어가고 앱에서 다 읽었으면 데이터 레드 스테이트로 넘어가면서 스트림을 종료하게 됩니다. 모든 스테이트에서 리셋 스트림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다 받았는데 리셋 스트림을 받은 경우에는 구현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셋 스트림을 받았는데 이후 데이터가 다 온 경우에도 구현에 따라 전선적으로 처리할지 스트림을 닫아버릴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컨트롤은 피어가 너무 많은 데이터를 보내지 않게 제한하거나 너무 많은 스트림을 생성하지 않게 제한할 수 있는데요. 이니셜 값은 각각 핸들쉐이크 과정 중에 트랜스포트 파라미터로 지정할 수 있고 새로운 값이 이전 값보다 작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컨트롤은 스트림 레벨과 커넥션 레벨로 제한할 수 있는데요. 맥스 스트림 데이터와 맥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새로운 값을 정의할 수 있고 엔드포인트가 피어가 지정한 값으로 인해 데이터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스트림이 블락되었다는 것을 스트림 데이터 블락 프레임과 데이터 블락 프레임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커런시 플로우 컨트롤도 맥스 스트림 프레임으로 각 바이디렉셔널과 유니디렉셔널마다 새로운 스트림이 생기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엔드포인트가 피어가 제한한 것 때문에 새로운 스트림 생성할 수 없다면 현재 블락되었다는 것을 스트림 블락 프레임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HTTP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3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HTTP2와 비슷하게 TLS 핸드쉐이크 과정 중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로 H3로 명시해야 합니다. 서버에서 HTTP3를 지원한다고 알려줄 수 있는데 HTTP 1.1에서는 alt 서비스 헤더를 사용하거나 HTTP2에서는 alt 서비스 프레임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클라이언트가 킥 커넥션을 맺는데 실패했다면 TCP 베이스로 한 HTTP 연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현재 HTTP3는 킥 버전 1만 지원하고 있고 킥 연결을 위해 TLS 버전 1.3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킥 연결 이후에는 각 엔드포인트는 세팅스 프레임을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HTTP3 연결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핸드쉐이크에서 주고받은 맥스 아이들 타임아웃 파라미터로 연결이 끊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go away 프레임을 보내서 지금까지 들어온 요청들을 다 처리하고 그레이스풀하게 커넥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엔드포인트가 원할 때 간접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킥의 컨디션 클로즈 프레임을 보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트랜스포트 레벨에서 끊길 수 있습니다. HTTP3는 킥에서 사용하는 스트림을 그대로 가져와 HTTP3 프레임을 정송하게 됩니다. 스트림 종류에는 요청을 처리하는 리퀘스트 스트림, 컨트롤 프레임들을 처리하는 컨트롤 스트림, 서버 푸시를 처리하는 푸시 스트림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바이디렉셔널 킥 스트림인 리퀘스트 스트림으로 HTTP 요청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스트림은 하나의 리퀘스트만 처리할 수 있고
서버도 동일한 스트림으로 리스폰스를 보내야 합니다. 서버가 먼저 바이디렉셔널 스트림을 생성한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에러 코드인 H3 스트림 크리에이션 에러를 커넥션 클로즈 프레임을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리퀘스트 스트림에는 데이터, 헤더스, 푸시 프로미스 프레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푸시 프로미스 프레임은 추후에 푸시 스트림을 보낼 응답에 대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서 해당 아이디를 가지고 푸시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스트림과 푸시 스트림은 킥의 유니디렉셔널 스트림을 사용하는데요. 여러 방식으로 쓰이다 보니 유니디렉셔널 스트림은 타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입은 스트림 페이로드 처음에 명시하게 됩니다. 현재 정의된 스트림은 컨트롤 푸시 스트림과 큐팩에서 정의된 두 개의 스트림, 그리고 추후 구현할 예약된 타입과 확장을 위한 스트림 타입 등이 있습니다. 스트림 타입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H3 스트림 크리에이션 에러를 보내고 연결을 끊게 됩니다. 컨트롤 스트림은 타입이 0으로 세팅스 프레임이나 고어웨이 프레임 같이 커넥션 레벨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엔드포인트는 무조건 하나의 컨트롤 스트림을 생성해야 하는데요. 커넥션을 맺고 난 후에 세팅스 프레임을 주고받기 위해서 컨트롤 스트림을 생성하게 됩니다. 피어한테 세팅스 프레임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H3 Missing Settings 커넥션 에러를 보내고 커넥션을 종료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이상의 컨트롤 스트림이 생성되거나 컨트롤 스트림이 종료된 경우에도 각각 커넥션 에러를 보내고 종료하게 됩니다. 또한 컨트롤 스트림으로 캔슬 푸시와 맥스 푸시 아이디 프레임도 보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버 푸시에서 다루겠습니다. 푸시 스트림은 타입이 1로서 서버 푸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트림인데요. 푸시 스트림은 서버에서만 생성해야 하고 클라이언트가 푸시 스트림을 생성할 경우에는 H3 스트림 크리에이션 에러를 보내고 커넥션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푸시 스트림은 다른 스트림과 다르게 헤더에 푸시 아이디가 존재하는데 해당 푸시 아이디는 이전에 말씀드린 리퀘스트 스트림으로 보낸 푸시 프로미스 프레임에서 정의된 아이디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푸시 아이디를 캔슬 푸시 프레임으로 컨트롤 스트림에서 보내서 푸시를 캔슬할 수도 있습니다. 푸시 아이디가 중불될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H3 아이디 에러를 보내서 커넥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푸시 스트림에는 데이터와 헤더스 프레임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의된 프레임은 7개가 있으며 각 프레임마다 전송될 수 있는 스트림이 정해져 있습니다. 리퀘스트 스트림을 보내주는 요청과 응답은 다음에 정해진 순서로 프레임이 전송되는데요. 헤더스, 옵셔널한 데이터, 옵셔널한 헤더스 프레임 순으로 전송되지 않으면 H3 프레임 unexpected 컨디션 에러를 보내 연결을 종료해야 합니다. HTTP3의 헤더스 프레임은 HTTP의 메타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데요. 메타데이터는 키밸류 형태로 수도 헤더 필드와 일반적인 필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더스 프레임의 인코디드 필드 세션에는 큐팩으로 압축되어 보내지게 되는데 큐팩은 HTTP2의 H팩을 HTTP3에 맞게 개정된 인코더입니다. H팩은 압축 과정에서 헤더 오브 라인 블락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서 큐팩이 개발되었는데요. 필드의 크기는 세팅스 프레임의 세팅 맥스 필드 세션 사이즈 타입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HTTP3에서 정의한 수도는 HTTP2와 마찬가지로 리퀘스트에는 메서드 스킴 어서러티 패스가 있고 리스폰스에는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프레임 형태는 유효하지만 HTTP 시멘틱에 의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다음 7가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스트림 에러를 보내고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서버 푸시는 클라이언트가 추후 보낼 요청에 대해 미리 응답을 보내는 것으로 예상되는 요청을 푸시 프로미스로 보낸 후 이에 대한 응답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서버 푸시에 대한 키로서 푸시 아이디를 사용하는데 0부터 시작해서 매스 푸시 아이디 프레임으로 정의한 맥시멈 밸류까지 푸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맥스 푸시 아이디를 보내기 전까지는 서버가 푸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는 리퀘스트 스트림에서 푸시 프로미스 프레임을 보냄으로써 푸시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후 푸시 프로미스 프레임의 푸시 아이디와 동일한 푸시 스트림을 생성 후 푸시 프로미스에 해당하는 응답을 전송하게 됩니다.
컨트롤 스트림으로 캔슬 푸시를 보내서 서버 푸시를 중단할 수 있는데 캔슬 푸시에도 취소하고자 하는 푸시 아이디를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캔슬 푸시로 해당 리소스를 원하지 않는 것을 암시할 수 있고 서버는 푸시 프로미스에 대한 응답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어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